안녕하세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학교전담 경찰관 김승리입니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학교전담 경찰관 이한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찾고 또 게임도 하고 친구와 가족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여러 가지지만 이번 시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인지, 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 방안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그리고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디지털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위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포를 한다든지 또 사진을 합성해서 수치심을 준다든지 또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홈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것, 그리고 촬영에 동의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것, 그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위해서 협박하는 것, 그리고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또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성적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의 사진 합성,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일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뭐가 다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아야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겠죠.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생 공간의 차이, 연관된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른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구조가 아닌 1대 다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직접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댓글 성희롱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렇게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는 자신의 연령, 소속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고 피해자는 성적 촬영의 경우 자신이 찍혔을 가능성과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불안함 등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차이점은 발생 공간의 차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 흐른 뒤에야 아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SNS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가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보이는 사진을 팔로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유포하였고 피해자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인에게 내용을 전달받아 사진이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가상의 공간을 넘어서서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데이트 폭력, 성매매 알선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의 내용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가해자를 찾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네, 디지털 공간은 핸드폰이나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를 가했다면 이미 현실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성범죄와 같은 그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이미지는 불법 촬영으로 불법 촬영물을 생산이 되고 그것이 유포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유포 과정에서 협박이라는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자기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 협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안 피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할 것이 걱정돼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촬영할 위험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촬영물이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가능성과 공포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유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재유포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이라는 정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피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성입니다. 자, 이제 몰카를 밝히는 거죠. 네, 여러분, 몰카라는 단어는 1990년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그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몰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거나 또 놀라게 해주는 이벤트를 뜻하는 말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 행위에도 몰카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몰카라는 장난스러운 표현이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몰래카메라라고 불리던 촬영범죄 표현을 불법 촬영으로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자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몰카라는 표현 대신 불법 촬영물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맞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905건이 발생되었고 2018년엔 5,497건으로 범죄는 줄지 않고 5년 새에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018년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 직업별 구분 현황입니다. 놀랍게도 학생이 2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원보다 학생이 불법 촬영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네,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성영상물 등 성영상물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해 유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으로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의 성행위 등의 촬영물을 유포 및 재유포하는 범죄로 본인이 동의해서 촬영한 촬영물도 포함되고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또는 재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가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카카오톡 채팅방과 같은 그런 SNS, 커뮤니티 등의 피해자에게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자나 유포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 협력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소지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 2019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정준영 사건,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 사건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커졌고 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 뉴스 앵커, 대학 교수, 스타 강사 등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SBS 간판 앵커의 지하철 불법 촬영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앵커는 퇴직했고 그 사람이 진행하던 TV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습니다. 네,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검거 뉴스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에서 성착취물의 재유포 행위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이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나돈 걸로 추정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버젓이 재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N번방 가해자의 신상 공개 검토 등 엄단 방침에도 다른 가해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정 신고 등 제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경찰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유포, 재유포 등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의식적인 2차 가해 행위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여러분, N번방은 대화 앱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방으로 그 비밀방 안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했습니다. 즉 1번방부터 8번방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방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것을 N번방이라고 부르고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근거해 확실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기도 힘드실 것이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실제로 10대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에서 뜬금없이 네가 너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했다고 신고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아이디와 함께 셀카를 찍어 보냅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아이디와 사진을 확보하게 된 상대방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알몸 사진과 네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공짜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준다는 글에 답을 했더니 알림장 앞뒤 사진과 네 이름, 친한 친구 이름 말해봐. 그럼 내가 문화상품권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그 순간 이름이나 친구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협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볼까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쪽 신상 정보가 SNS에 돌아다녀요.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겁부터 덜컥 나죠. 상대방에게 받은 링크를 눌러 다시 로그인하려 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가 가해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SNS에 들어가 신상 정보를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합니다. 네, 또한 나도 너랑 똑같이 동갑이야, 나도 너랑 똑같이 여자야 이렇게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라면서 도움을 준다면서 전문가인 척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해킹으로 내 정보를 빼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SNS 계정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학교, 학년, 사는 곳,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됩니다. 가해자는 너 어디 사는지, 너 학교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 줄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내주도록 유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직접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오가는 대화 중에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합니다. 주고받은 대화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은 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작은 개인정보를 가지고도 협박을 하기엔 어렵지 않습니다. 너의 프로필 사진을 유포하겠다. 너의 상태를 인터넷에 뿌리겠다. 이와 같이 누군가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 일단 상대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해당 화면을 캡처하거나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긴급 전화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사안에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몸을 씻지 말고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로 가라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범죄에서도 증거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 저장해 준 다음에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우에 따라 채팅방을 나가거나 방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지워질 수 있으니 방을 나가지 말고 유지된 상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성 피해자는 여자 전담 경찰관이 또 남자 피해자는 남자 경찰관이 배정이 되고 불법 촬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또한 만약 사이버상에서 증거자료를 채증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 말지라는 생각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에 지금 현재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서 범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 장애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다면 전문 심리 상담소를 방문해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에 퍼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삭제 조치가 빠르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 어렵다면 온라인상으로도 사이버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불법 촬영 자체는 금지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항상 인지하고 영상을 보거나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내가 어디 살고 무얼 하는지 이렇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체 이미지나 불법 성영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 우측 상단에 아래 화살표 펼침을 눌러 사진 신고를 클릭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의 위반 종류와 유형을 선택하여 페이스북의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텀블러의 경우에는 텀블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원본 동영상이 게시된 고유 주소를 찾아 신고하게 되면 리블로그된 게시물까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텀블러 사생활 침해 신고하기에 접속하여 누군가 위기에 처함, 사생활 침해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 사적인 사진이 포스팅되었습니다를 선택하셔서 피해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성행위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그 게시물 하단에 점점점으로 표시된 더 보기를 누르신 뒤에 신고를 클릭해서 이 해당 동영상의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맞는 신고 유형을 누르신 후에 세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신고하고자 하는 유튜브 영상 화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동영상 URL 복사를 선택하여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가 요청이 가능하고요. 또 수사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보내오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 핫이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상 링크를 누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진 속에, 영상 속에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봐도 된다고 허락을 한 사실이 있나요? 입장을 바꿔서 사이버 공간의 낯선 사람들에게 내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허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봐봐라는 말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 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불법 촬영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하지 마세요. 수요자가 있는 이상 공급자 역할인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연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보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안 돼요. 그냥 보는 것도 폭력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고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찍는 것, 공유하는 것, 보는 것 모두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더 위험하고 또 우리 생활과 가까워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이용하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용해야 하는 디지털 공간은 건전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이 피해가 생긴 피해자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함께하면 범죄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